1장 복수를 위해 시작된 금단의 사랑, 그리고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청서윤입니다. 31살이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의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 주신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일이 어떻게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청운그룹이라는 대기업 때문에 저희 가족이 파산했고, 아버지는 농약을 드시고,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일주일 만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맹세했어요. 청운그룹,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복수하겠어.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변신했어요. 성형수술도 받고 청도연 회장이 좋아할 만한 완벽한 여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회장에게 접근해서 결국 청운저택의 안주인이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안에서부터 당신들을 무너뜨려 주겠어.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들어간 그 집에서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누구인지, 청도연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복수의 칼을 들고 들어간 곳에서 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기와 배신,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재벌가의 복수를 위해 안주인으로 들어간 여인. 알고 보니 회장의 친딸이었다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날부터 2장 불타는 청운저택.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 밤의 일을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청운저택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죠. 청운그룹 본저택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았던 청운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제국은 어떻게 무너진 걸까? 제가 복수를 위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청운그룹은 견고해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날 수 있을까? 모든 게 5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26살이던 해 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제약회사는 작았지만 나름 안정적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서윤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청운그룹에서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구나.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죠. 여보, 정말요? 우리 서윤이도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청운그룹의 구매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그 조건들이 말이 안 됐어요. 원료비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품질은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납기일은 불가능할 정도로 짧게 잡아놓고. 이건 너무 무리한 조건 같은데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죠. 사장님, 청운그룹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결국 아버지는 그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청운그룹은 계속해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해왔어요. 가격은 더 낮춰달라, 납기일은 더 앞당겨달라, 품질 기준은 더 높여달라. 아버지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맞추려고 노력하셨어요. 여보, 좀 쉬세요.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도 큰 회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저희 회사는 점점 적자가 늘어갔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아버지는 개인 재산을 털어야 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운그룹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품질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저희가 납품한 제품들은 모두 최상급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날 밤 술을 많이 드셨어요. 서윤아, 아빠가 바보였나 보다. 저놈들한테 속은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 후 일주일 만에 저희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았다며 하나둘씩 떠났어요.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아침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농약병과 함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구나. 청운그룹 놈들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 너만큼은 꼭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빠의 원수를 갚아다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밤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셨어요. 여보, 나도 따라갈게. 서윤이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저는 하루 만에 고아가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복수하겠습니다. 청운그룹 놈들이 저희 가족에게 한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날부터 저의 인생은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존재하게 됐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복수하려는 상대가 제 친아버지라는 것을. 3장 복수의 유혹. 복수를 결심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청도연 회장에 대해 모든 걸 조사했죠. 그의 일정, 취향, 좋아하는 음식, 자주 가는 장소까지. 마치 사립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알고 보니 청도연 회장은 여성에게 특별한 취향이 있었어요. 단순히 예쁘기만 한 여자는 관심이 없었죠. 지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여성, 그리고 약간의 차가운 느낌이 있는 여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성형수술로 더 세련된 외모를 만들었고, 몸매 관리는 물론이고 외국어 공부, 예술, 음악까지. 청도연 회장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모든 것들을 익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회장이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고급바 르네상스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죠. 그날 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바 카운터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회장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담배를 꺼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척하며 말했죠. 실례합니다. 혹시 라이터 있으신가요?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지만 약간 쓸쓸한 느낌을 주도록 연기했어요. 물론이죠. 회장이 다가와서 라이터를 켜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의 눈을 잠깐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관심이 있는 듯하지만 쉽게 주지 않는 여자의 모습을 연출한 거죠. 혼자 오셨나요? 회장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가끔 이런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회장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몇 번 더 우연히 만났어요. 물론 모두 제가 계획한 일이었죠. 회장은 점점 저에게 빠져들었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들과는 뭔가 달라요. 그가 말했죠.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 3개월 정도 그렇게 만나다가 드디어 회장이 제안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소?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회장님, 저는 그런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나도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연기였죠. 복수를 위한 완벽한 연기. 그렇게 해서 저는 청운저택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저택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 마치 적의 본거지에 스파이로 잠입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안에서부터 너희들을 무너뜨려 주겠어. 청운저택은 정말 웅장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계단, 수정 샹들리에, 그리고 벽을 장식한 값비싼 그림들. 모든 것이 저희 부모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인들은 저를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회장의 아들들 민호와 준혁의 시선은 차가웠죠. 특히 장남 민호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젊은 정부 따위가 우리 집안에서 설칠 건 없다. 는 식이었죠. 첫 번째 밤이 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회장이 제 방으로 찾아왔죠.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부모의 원수일 뿐이었어요. 자네가 오고 나서야 이 저택에 활기가 돌았네.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경직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견뎌야 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회장을 품에 안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도끼를 품고 있었죠. 완벽한 복수를 위한 연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청운그룹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서재를 뒤지고 금고를 열어보고 심지어 개인 서류까지. 모든 더러운 거래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정치인들과의 후원금 거래,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처럼 피해를 당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이름들. 이 모든 증거들로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단순한 정부를 대하는 것과는 달랐거든요. 마치 정말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자네는 특별해 내가 만난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적이야.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복수의 대상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흔들릴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 금단의 시선. 청운저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회장의 두 아들과 마주해야 했어요. 장남 민호와 차남 준혁.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복잡한 감정을 보였죠. 민호는 40대 초반의 성실한 사업가였어요. 아버지 밑에서 청운그룹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강한 카리스마에 눌려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젊은 정부 따위가 우리 집안에서 설칠 것은 없다. 민호는 저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런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도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회장의 비밀 서류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 민호가 들어왔어요. 이런 밤늦은 시간에 뭘 하고 있나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분노보다는 호기심 그리고 묘한 끌림이 느껴졌죠. 당신은 대체 뭔가요? 민호가 속삭이듯 물어봤어요. 다른 여자들과는 뭔가 달라요.
아버지가 왜 당신에게 그렇게 빠져 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저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민호의 숨소리까지 들렸죠. 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해요. 늦었으니 방으로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당신 눈을 보면 뭔가 슬픈 게 느껴져요. 마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제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니겠죠? 차남 준혁은 완전히 달랐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플레이보이였죠. 그리고 저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첫 만남부터 그랬어요. 우와, 아버지 취향이 확실히 좋아지셨네. 준혁은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며 말했어요. 새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의 말투에는 장난기와 함께 위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새어머니 주무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어요. 준혁 씨,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얘기하고 싶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준혁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지금은 좀 피곤해서.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마스터키를 사용한 것 같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왔죠. 새어머니, 준혁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낮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방은 넓지 않았어요. 준혁 씨, 제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모르게 우리만의 비밀을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그의 숨소리가 제 목덜미를 간지럽혔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전율도 느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만하세요. 저는 준혁을 힘껏 밀쳐냈어요. 준혁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흥미롭군요. 거절하는 모습도 매력적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에게도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제 방에서 나갔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무서웠지만 왜인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민호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어젯밤 준혁이 당신을 귀찮게 했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온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그가 물어봤어요. 돈인가요? 아니면 권력?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답이 없군요. 민호가 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저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동시에 억눌린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믿을 수 없어요. 민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의 시선은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이상해요.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회장이 들어오셨어요. 민호야, 서윤이를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잠깐 얘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민호는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회장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호가 너를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혼내주겠다. 하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민호의 말과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준혁이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저를 소개했어요. 우리 새어머니예요. 정말 아름답죠?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더 불편한 건 준혁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계속 저에게 술을 권했고 자꾸 제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새어머니, 저랑 춤 한번 춰요. 준혁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민호가 나타났어요. 준혁,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형, 왜 그러세요? 그냥 춤 한번 추는 건데.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준혁의 손목을 잡았어요. 내가 그만하라고 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감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복수를 위해 온 곳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민호에 대한 묘한 감정, 준혁의 위험한 매력에 대한 혼란. 이 모든 것이 제 복수 계획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5장 비밀의 문서. 청운저택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회장의 비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됐어요. 회장이 출장을 간 사이 저는 그의 개인 서재를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서랍들과 캐비닛들을 하나씩 열어봤죠. 큰 책장 뒤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회장이 자주 중얼거리던 숫자 조합이었거든요. 금고를 열자 여러 가지 서류들과 함께 낡은 가죽 상자가 나왔어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자를 열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젊은 시절의 청도연 회장과 그리고 제 어머니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과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회장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있었죠. 마치 연인 사이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급히 편지들을 펼쳐봤어요.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손글씨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죠.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도현 오빠에게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재벌가의 장남이고 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서윤이가 태어나면 제발 그 아이만은 보호해 주세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아이, 서윤이, 나를 말하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읽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계속 읽어야만 했어요. 도현 오빠, 제가 서윤이를 키우겠어요. 당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서윤이가 자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에게도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른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서를 받았어요. 서윤이는 분명히 당신의 딸이에요. 99.9% 확률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밀은 제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충격으로 인한 생리적 반응이었죠. 제가 복수하려던 상대가 제 친아버지였다니. 하느님,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정부가 되어서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이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회장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었죠. 영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서윤이를 내 곁에 데려와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 집안의 반대도 심하고 회사 상황도 복잡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윤이가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털어놓겠어. 그런데 마지막 편지에는 절망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영미야, 내 남편이 우리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계약 절차가 시작됐다. 서윤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서윤이를 내가 직접 보호하겠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 것은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너무 늦었던 거죠. 회장이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어머니는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편지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 서재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돌아보니 박정우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찾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우는 저에게 다가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당신이 접근했을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정우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회장님이 저를, 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멀리할 수 없으셨어요.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딸의 재회였습니다. 비극적이지만요. 정우의 말에 제 온몸이 떨렸어요. 회장님은 당신의 양아버지인 김씨 성함을 가진 분을 구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 일로 회장님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시작된 것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 친아버지였고 제가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6장 추락의 그림자.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청운그룹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준혁의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준혁이 자주 가던 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 정도로 여겨졌는데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태가 심각해졌죠. 청운그룹 차남 청준혁 클럽에서 성추행 논란. 연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청운그룹 주가 폭락. 청운그룹 이미지 실추.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청운그룹을 공격했어요.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어요. 임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주주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어느 날 민호가 저를 강하게 몰아세웠어요. 당신이 온 후로 우리 집안이 망가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들어온 거 맞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진실은 더욱 고통스러웠거든요.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지? 민호가 계속 추궁했어요. 대답해. 그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안, 민호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저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나 봐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었을 거예요.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분노가 걱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미안,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는 저를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요즘 힘드시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회사 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민호는 제가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당신이 왜 나를 걱정해 주죠? 그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겐 우리가 그냥 이용할 대상일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정말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언제부턴가 민호에 대한 제 감정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복수의 대상 중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걱정되고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어요. 준혁의 스캔들이 커지면서 청운그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여러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왔고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회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거였죠. 의사들은 심각한 상태라고 했어요. 간암이 말기 단계로 진행됐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회장을 만났어요.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윤아,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알고 있었구나. 내가 누구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양아버지를, 어머니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너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내 딸을 만날 수 있어서. 그때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너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아버지가 힘들게 일어나시며 말했어요. 서윤이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직은.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꼈나 봐요. 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궁금증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운그룹의 위기는 계속 깊어져 갔고 아버지의 병세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7장 유언장의 폭탄.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간암이 온몸으로 전이됐고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저를 계속 걱정하셨어요. 서윤아, 내가 없어진 후에 민호와 준혁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졌을 때 민호와 준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마지막 밤이 왔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제가 옆에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서윤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널 내 곁에 두고 싶었다. 날로서도 여인으로서도 사랑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나 진실은 피할 수 없구나.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제 말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유언 박 변호사에게 맡겨놨다.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순간을 느꼈어요.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장례식은 정말 큰 규모로 치러졌어요. 정재계의 모든 유명 인사들이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찾은 아버지를 다시 잃었으니까요. 민호와 준혁은 장례 절차를 주관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죠.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저는 그냥 아버지의 정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일주일 후 유언장 공개일이 됐어요. 박정우 변호사가 청운저택 거실에 모든 가족들과 주요 임직원들을 모았어요. 이제 고 청도연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먼저 청운그룹의 지분에 관해서입니다. 정우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장남 청민호에게는 30%의 지분을, 차남 청준혁에게는 20%의 지분을 상속합니다. 민호와 준혁은 예상했던 내용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죠. 그리고 나머지 50%의 지분은 청서윤에게 상속합니다. 정우의 말에 거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말도 안 돼요.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호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장은 회장님이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작성하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분노, 놀라움,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민호와 준혁의 시선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우가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한 가지 더 공개하라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준혁이 화를 내며 물어봤어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정우는 침착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청서윤 씨와 고 청도연 회장님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청서윤 씨는 사실 고 청도연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그 순간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거짓말이야? 준혁이 제일 먼저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백해졌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님, 확실한 겁니까? 정말로 서윤 씨가 우리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DNA 검사서와 함께 오래된 편지들을 공개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과 서윤 씨의 어머니인 고
김영미 씨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 맞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혀 있었고 그 시선들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분노, 혐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당신을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 품었던 감정을 생각하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준혁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정말 미친 일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내가 누나한테. 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때 기자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청운그룹 숨겨진 딸 공개. 재벌가의 충격적 비밀. 기자들이 외치는 소리로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두 나가세요. 민호가 기자들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청운그룹의 숨겨진 딸, 그리고 그 딸이 회장의 정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제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복수도 사랑도 모든 것이. 밤늦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윤이 누나,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윤이 누나. 문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혼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번쩍이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밤새 울렸어요. 청운그룹의 스캔들이 시작된 거였어요. 8장 무너지는 제국. 유언장 공개 후 청운저택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됐어요. 기자들은 24시간 저택 앞을 지키고 있었고 연일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재벌가의 금기된 사랑. 아버지의 정부가 된 숨겨진 딸. 같은 제목들이었죠. 민호와 준혁은 저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특히 준혁은 완전히 돌변했어요. 내가 누나한테 그런 짓을. 그는 자신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준혁은 술을 마시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달랐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이 누나, 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누나인 거야?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내가 누나한테 품었던 감정은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도 몰랐잖아, 처음에는. 그런데 준혁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고 이상한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준혁아, 정신 차려. 민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준혁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이미 망가졌어. 이제 뭘 더 망가뜨릴 게 있겠어? 회사 상황도 최악이었어요. 주가는 계속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했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하며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청운그룹의 몰락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준혁이 정말 위험한 일을 벌였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저택에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우리 모두 망했어. 준혁은 술잔을 들고 소리쳤어요.
청운가는 끝났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어요. 저는 제 방에 숨어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커졌어요.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준혁이 들어왔어요.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고 눈빛이 이상했어요. 누나,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끝까지 가보지 않을래? 준혁아, 제발.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준혁은 계속 다가왔어요. 우린 다 같이 불타고 있어. 너도 느끼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광기로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비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지옥에 빠뜨렸어. 그가 라이터를 꺼냈어요. 준혁아,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아래층에서 연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파티에서 실수로 불이 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끝이구나. 저는 급히 방에서 나와서 민호를 찾았어요. 그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바빴어요. 누나, 빨리 나가. 그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혁이 보이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제가 물어봤을 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우리는 급히 준혁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커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청운저택은 완전히 불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준혁은 그 안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청운저택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준혁의 시신을 찾았어요.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언론은 또 한 번 들끓었어요. 청운그룹 차남 화재로 사망. 청운제국 완전 몰라.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민호는 준혁의 장례를 치르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을 책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집안에 온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청운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됐어요.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거대했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민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혼자 남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을 잃고. 9장 금기의 제국 새로운 서막. 청운저택이 불타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근처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론은 여전히 저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청운과 숨겨진 딸의 행방. 재벌가 스캔들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쓴 채 조심스럽게 다녔어요. 박정우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서윤 씨,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청운그룹의 지분과 회장님의 개인 재산 모두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변호사님, 이 모든 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회사는 이미 망했고, 가족들도 모두.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청운그룹의 핵심 기술들과 특허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복수를 위해 떠난 후 처음 찾는 거였거든요. 엄마, 아빠, 저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복수는
복수는 끝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복수의 대상으로 여겼던 제가, 엄마, 아버지, 제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어야 했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누나, 저는 일어나서 그를 바라봤어요.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민호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분노나 혼란 대신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누나, 민호가 저를 불렀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피로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함께 찾아가야겠죠. 민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묘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청운제국은 무너졌지만 저와 민호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저희 다시 시작해요. 제가 말했어요. 청운그룹이 아니라 저희만의 새로운 길을요. 민호는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청운그룹의 기술 특허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민호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저도 동감했어요. 저는 과거의 저를 버리기로 했어요. 복수에 사로잡혔던 청서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청서윤이 되기로 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 따라올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민호라는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꿈이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창조를, 파괴가 아닌 건설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와 함께 새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나, 후회하지 않아? 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이 모든 일들. 후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호도 웃었어요. 그래, 이상하게도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복수를 위해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 집안의 피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어야겠어요. 복수의 제국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제국을. 제 입술에 진짜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지 않은 따뜻한 희망을 품은 미소였어요. 청운제국은 무너졌지만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낼 거라고. 부모님도 아버지도 그리고 준혁도 모두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였어요. 복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파괴로 시작해서 창조로 마무리된 이야기.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